지금 제정신이세요? 고졸 출신 며느리한테 영어 계약서를 맡기겠다는 겁니까? 해외사업 본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한 여자에게 쏠렸죠. 회장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회사 사람들 눈에는 늘 조용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학벌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낮춰보던 이들에겐 더더욱 믿기 어려운 자리였어요. 해외 바이어는 이미 도착했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연락이 끊겼고 영어 계약서 수정본도 엉망인 채로 남아 있었죠. 누군가는 통역을 다시 부르자 했고 누군가는 시간을 끌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 쪽 책임자는 더 기다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끝에 서 있던 며느리가 말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짚으며 또렷하게 말했죠. 이 조항대로 서명하시면 대금 지급 조건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 며느리는 바이어를 향해 침착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From this moment, I will handle the interpretation. 지금부터는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며느리가 어째서 영어 계약서를 읽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던 그 여자는 어떻게 시댁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을 직접 뒤집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뒤 회의실 안은 잠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표정이 굳은 사람은 해외사업본부장 정민석이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낮게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장난처럼 보입니까? 그 말에 몇몇 임원들도 곧바로 눈치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괜히 일을 더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만 잘못 옮겨도 계약이 바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대놓고 막아 세우진 않았지만 표정만큼은 다 비슷했습니다. 회장 집안 며느리라는 이유로 회의실 끝에 서 있는 것까진 봐줄 수 있어도 정식 통역처럼 나서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그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를 다시 펼쳐 문제되는 조항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차분히 회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 문장부터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회의실 한복판에서 수진이 회장을 향해 또렷하게 말을 꺼내자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강태현 회장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 짧게 말했습니다. 말해봐라. 수진은 서류 한쪽을 짚었습니다. 이 조항대로 서명하면 납품이 조금만 늦어져도 책임이 전부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정민석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이미 실무 검토가 끝난 겁니다. 수진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을 짚었죠. 아닙니다. 대금 지급 시점이 납품 완료 뒤로 너무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건을 넘기고도 우리가 자금 압박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번엔 임원들 입에서 말이 뚝 끊겼습니다. 수지는 한 장을 더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환율 변동 위험도 거의 전부 우리 부담으로 적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계약을 따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강태현 회장의 눈빛도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죠. 그는 정민석을 돌아봤습니다. 정 본부장, 이 내용 알고 있었나? 정민석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쪽과 조율 중이었습니다. 조율 중이었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걸 지금 처음 듣는 거지? 정민석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 사이 수지는 바이어 쪽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보다 더 또렷하게 통역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핵심을 놓치지 않고 옮겼고 불리한 표현이 나오면 곧바로 회장 쪽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바이어가 제시한 조건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에 불리하다는 점을 짧고 정확하게 짚어냈죠. 아까까지만 해도 서류를 덮으려던 바이어는 다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옆 실무자도 메모를 멈추고 수진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그제야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어 발음이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구조를 알고 있었고 실무에서 어떤 부분이 손해가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은숙은 굳은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용했고 명절마다 가장 늦게 밥을 먹던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웃으며 넘기던 아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회사 임원들 앞에서 누구보다 또렷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다 못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잠시 뒤 바이어 쪽 책임자가 수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질문의 뜻을 회장에게 설명한 뒤 회장 대신 답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핵심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이 주도해야 할 자리에서 회장 며느리가 판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는 결국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잠시 회의를 멈추고 정식 통역을 다시 부르는 편이.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태현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 본부장, 낮았지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지금은 수진이 말하게도 정민석의 입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 최은숙도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평소 집안에서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일이 거의 없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임원들 앞에서 직접 수진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수진은 괜히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계약서를 넘기며 다음 문제를 짚었습니다. 아버님, 이 부분도 바꾸셔야 합니다. 독점 공급 조건을 이대로 받으시면 다른 거래처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며느리의 말을 시험 삼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회사를 살릴 실마리를 수진에게서 보고 있었죠. 회의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한 얼굴로 수진의 입만 바라봤고 누군가는 자신이 놓친 문장을 뒤늦게 다시 찾느라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강태현 회장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그저 말없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말할 자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진 만큼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이어 쪽에서 다시 새로운 조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바이어 쪽 책임자가 서류를 천천히 넘기더니 이번엔 전보다 더 무거운 조건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구 조정과
지급 시점 문제였다면 이번엔 계약의 뼈대를 흔드는 요구였죠. 수지는 통역을 하다 말고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미세한 정적 하나에 회의실 안 사람들 심장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셨죠? 결국 여기까지가 한계인 겁니다. 아까 눌려있던 초조함이 이번엔 억지 확신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더 끌면 오히려 상황만 나빠집니다. 강태현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만 바라봤죠. 수진은 계약서 마지막 쪽을 한 번 더 넘겨본 뒤 천천히 바이어 쪽을 바라봤습니다. 상대가 새로 꺼낸 조건은 향후 3년 동안 특정 제품군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문제는 그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회사 숨통이 트이기는커녕 오히려 목이 더 죄일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단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제협상은 어렵게 해놓은 구조였죠. 겉으로만 보면 대형 거래처를 붙잡는 달콤한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상대는 위험을 최대한 덜고 그 부담은 대부분 강태현 회장 회사에 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뜻을 회장에게 짧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일감을 주겠다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한 거래처에 묶어두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회의실 끝에서 누군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태현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 버릇은 늘 같았습니다. 중요한 판단 앞에서 그는 말을 줄이고 손끝부터 굳어졌죠. 정민석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신이 준비해온 협상 구도는 물론이고 회장 앞에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한숨을 길게 쉬며 조심스러운 척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지금 우리 사정에서 저 정도 조건은 감수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부터 따내고 나중에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회사 형편을 아는 사람들에겐 그 말이 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죠. 당장 물량이 끊기면 공장 라인부터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곧바로 정민석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향해 한 박자 늦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일단 잡고 보자는 마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태현의 눈이 천천히 수진에게 고정됐습니다. 수진은 계약서에서 손을 떼고 이번엔 테이블 위에 놓인 내부 손익자료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 정민석이 급히 덮어두려 했던 자료였습니다. 수진은 그 표를 이미 봤던 사람처럼 필요한 숫자만 짚어냈습니다. 원자재 단가가 지난 분기보다 이미 올랐습니다. 여기서 단가를 더 묶이면 남는 게 아니라 버티는 계약이 됩니다. 정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자료는 임원 몇 명만 공유한 내부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독점 공급 조항이 들어가면 지금 거래 중인 중소거래처들 정리도 필요해집니다. 겉으로는 큰 계약 하나를 얻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회사를 한쪽에만 기대게 만드는 셈입니다. 회의실 안이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태현은 그제야 수진이 단순히 영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문장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바이어 쪽을 향해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던진 조건의 핵심을 되묻고 우리 쪽 우려를 분명히 전하면서도 정면으로 감정 부딪히지 않게 선을 지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버트 하야시는 처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는 옆 실무자와 작게 몇 마디를 나눈 뒤 새 제안을 하나 꺼냈습니다. 독점 조항을 완화하는 대신 초기 납품 수량을 늘리고 단가 인하 폭을 조금 더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석 얼굴엔 잠깐 안도와 기대가 스쳤습니다. 적어도 계약이 완전히 깨지진 않았다고 생각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이번에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에게 다시 천천히 뜻을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조건으로 들어가면 첫 분기 실적은 좋아 보여도 둘째 분기부터 압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냐? 강태현이 짧게 묻자 회의실 안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물량은 받되 단가 조정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자동으로 재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엔 임원들 얼굴에 놀람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협상안을 짜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죠. 시어머니 최은숙도 자기도 모르게 수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용했고 가족들 대화가 길어지면 괜히 눈치만 보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 사람들이 못 짚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고 있었죠. 정민석은 참지 못하고 결국 나를 세웠습니다. 수진 씨, 며느리에게 늘 하듯 편한 말투로 부르려다 회의실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말끝이 어색하게 꺾였습니다. 지금 이건 괜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그 조항까지 받아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수지는 그제야 정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면 상대는 더 세게 들어올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회의실 안을 다시 잠재웠습니다. 강태현은 천천히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 표정엔 놀람보다 생각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왜 지금껏 한 번도 이런 걸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뭘 놓치고 살았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되짚는 얼굴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끊겼던 통역 담당 직원 윤성호였습니다.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문 앞에 선 그는 회의실 안 상황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바이어 옆 서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 표정은 놀람을 넘어 당황에 가까워졌죠. 정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 대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성호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부터 고르던 그는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일이 좀 생겨서.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식었습니다. 그 표정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알아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통역이 비었다는 이 혼란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선 윤성호는 숨을 고르면서도 쉽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분명 자기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죠. 회장 옆에 붙어 서 있어야 할 통역 담당자 대신 고졸 출신 며느리 수진이 계약서를 들고 회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장면 앞에서 윤성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태현 회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오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회의실 안공기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윤성호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는 길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고? 강태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지고 회사 연락도 전부 안 받고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사고였다는 거냐? 윤성호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민석이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일단 지금은 회의부터 마무리하시는 게. 하지만 강태현은
정민석 쪽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윤대리, 그 한마디에 윤성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그제야 윤성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로버트 하야시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늦은 통역 담당자, 그 자리를 대신해 흐름을 잡은 며느리, 그리고 회장과 임원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까지. 이 회의는 단순한 계약 자리가 아니라는 걸 그도 이미 눈치챈 얼굴이었죠. 수지는 괜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회장 곁으로 가 윤성호가 들어오기 직전 나오던 협상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상대는 독점 조항을 완화하는 대신 초기 물량과 단가 조정을 함께 보려는 것 같습니다. 강태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성호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회장은 지금 늦게 들어온 정식 담당자보다 며느리 수진의 말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정민석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불편한 표정을 애써 감췄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더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이어 쪽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회장에게 차분히 설명했고 회장은 그 설명을 듣고 필요한 대답만 짧게 지시했죠. 회의는 그렇게 처음보다 훨씬 안정된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누가 통역을 하느냐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수진이 짚는 방향에 따라 협상 자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 최은숙의 얼굴도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결혼하고 들어온 뒤로 늘 집안일에 먼저 손을 걷어붙이던 아이였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들어갔고 손님이 오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 빈 그릇을 치우곤 했죠. 가끔 가족들이 학벌 이야기를 꺼내며 대놓고 얕잡아봐도 수지는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넘기거나 조용히 자리를 피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최은숙은 며느리가 원래 그런 성격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서지 못하는 사람, 말보다 참는데 익숙한 사람, 그래서 시댁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단정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수지는 그동안 자신이 알던 며느리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단단하고 또렷했어요. 그때 바이어 쪽에서 또 하나의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공급 단가와 별도로 기술 자료 제공 범위를 넓혀달라는 내용이었죠. 정민석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조항은 잘못 건드리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기술력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지는 그걸 듣는 순간 표정을 아주 미세하게 굳혔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단가보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료 제공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가진 핵심 공정 일부까지 상대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강태현은 이번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회의실 안 사람들 긴장도 더 짙어졌죠. 윤성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람, 불안, 그리고 뭔가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죠. 수진도 그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시댁 회사 복도를 지나던 날 닫히지 않은 자료실 문틈 사이로 윤성호와 정민석이 무언가를 급히 맞춰보던 장면이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 사람들이겠거니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왜 오늘 하필 통역 담당자가 사라졌는지, 왜 내부 손익 자료를 정민석이 회의 직전 급히 덮으려 했는지, 왜 윤성호는 늦게 들어와서도 먼저 수진을 보고 얼굴빛이 변했는지,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조금씩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수지는 바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회사를 이 계약의 함정에서 먼저 빼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차분하게 바이어 쪽에 회장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핵심 기술 자료는 제공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검토 절차를 두자는 뜻이었습니다. 상대는 곧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옆 사람과 상의하더니 이번엔 노골적으로 압박성 질문을 던졌죠.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 정도 조건도 못 받으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큰 것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임원들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사는 겉으로만 버티고 있었고 안으로는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민석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자존심보다 계약을 붙드는 게 먼저입니다. 윤성호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것만 넘기고 나중에 조건을 다시.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강태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민석도 윤성호도 아닌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아, 처음으로 회장 목소리에 가족을 부르는 결이 섞였습니다. 내 생각은 뭐냐?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수진을 그냥 집안 며느리로만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판단이 며느리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모두가 느낀 순간이었죠. 수진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계약을 놓치면 당장은 아프겠지만 이대로 받으면 더 오래 아플 수 있습니다. 정민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급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들어오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급한 마음이 아니라 선을 정하는 일입니다. 강태현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뗐습니다. 그 얼굴엔 결정 직전 특유의 냉정함이 떠올라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이어 옆에 앉은 실무자가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수진이 그 서류 첫 장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엔 분명 시댁회사 내부에서만 쓰던 무언가 정리 방식과 비슷한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깥 사람이 알기 어려운 숫자 배치였죠. 그걸 본 순간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계약 자리에는 처음부터 안쪽 정보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테이블 위에 밀려나온 서류철을 본 순간 수진은 손끝이 먼저 굳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정리표처럼 보였지만 숫자 배열 방식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댁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무언가 정리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항목 순서, 단가 표시 방식, 여백에 메모하는 자리까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바깥 사람이 우연히 흉내낼 수준이 아니었어요. 수진은 바로 표정을 감추고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들릴 만큼만 낮게 말했죠. 아버님, 잠깐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강태현은 수진 얼굴부터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와는 다른 결의 긴장이 며느리 표정에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바로 내색하지 않고 바이어 쪽 설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상대는 차분한 얼굴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단가 구조가 이미 충분히 남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금 제시한 조건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회의실 안공기가 순식간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임원들도 당황했습니다. 저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수진이 우려하던 부분이 명분을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정민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상대도 이미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서둘러 흐름을 굳히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더 버티면 오히려 우리 쪽만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강태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에게 짧게 눈길을 보냈죠.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 자료는 이상합니다. 정민석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수진은 서류 첫 장을 들고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숫자 자체보다 정리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건 외부 시장 조사 자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사 내부 자료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히 얼어붙었습니다. 윤성우 얼굴빛도 눈에 띄게 변했죠.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외부 자료면 원가를 품목별로 넓게 묶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부 공정 단위로 끊어놨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 회사 안에서 보고용으로 쓰던 형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한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어 쪽 책임자 로버트 하야시는 수진을 바라보다가 옆 실무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실무자는 평정을 지키려 했지만 손가락 끝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강태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 본부장, 낮은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전체가 움찔할 만큼 서늘했죠. 이 자료 형식 설명할 수 있나? 정민석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입수한 자료가 우연히 비슷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수지는 곧장 다른 장을 펼쳤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공정 손실률 표기 방식까지 같습니다. 이건 우리 내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바꾼 방식입니다. 이번엔 임원들 얼굴까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회사 안에서도 일부만 아는 변경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태현은 천천히 윤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윤성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몇 달 전 복도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늦은 밤 자료실 앞 정민석과 윤성우가 급히 서류를 맞춰보던 모습. 그때는 넘겼지만 지금 보니 흐름이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통역 담당이 비고 수정 계약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민석이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 근거 없이. 하지만 수지는 처음으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회의실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주운 폐기 예정 출력물이었습니다. 그땐 별 생각 없이 챙겨두었지만 오늘 회의실에서 보니 같은 형식이라는 걸 확신한 거죠. 종이에는 일부 숫자와 메모가 남아 있었고 표 아래엔 윤성우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현이 그 종이를 받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정민석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졌습니다. 윤성우는 더 이상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수진은 감정을 실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자료실 앞에서 떨어진 걸 주웠습니다. 버려진 초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오늘 나온 자료 형식과 같습니다. 강태현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성호에게 시선을 꽂았습니다. 윤대리,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기서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윤성호는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회의실 안 사람들은 이미 절반쯤 진실을 알아챘습니다. 정민석이 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지금 외부 사람들 앞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외부 사람들 앞이라서 더더욱 지금 알아야지. 강태현의 말이 칼처럼 잘라졌습니다. 회사 안자료가 어떻게 저쪽 책상에 올라갔는지 말이야. 그 순간 로버트 하야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자료가 현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회사 내부와 접촉한 건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분명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중간을 통해 정보를 넘겼다는 뜻이니까요. 윤성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 본부장님 지시대로만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윤성호는 거의 울먹이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나중에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기준만 조금 알려주면 오히려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입 닥쳐. 정민석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태현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 회의실 전체가 굳어버렸죠. 그는 정민석을 똑바로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 자료를 넘겨서 계약을 따내려 했다는 거냐? 정민석은 아직도 버티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짝소리가. 회의실 안을 갈랐습니다. 강태현의 손이 정민석 뺨을 후려친 겁니다. 누구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분노를 겨우 눌러 담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겠다고. 회사의 목줄을 넘겨. 시어머니 최은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고개조차 쉽게 들지 못했죠. 그리고 그 모든 한복판에서 수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녀를 고졸 출신 며느리라고 깔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정민석이 무너지는 모습보다 강태현 회장의 다음 선택을 더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회사 안의 배신은 드러났지만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쪽은 이 혼란을 틈타 더 유리한 조건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죠. 강태현은 천천히 바이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분노는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차갑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때 수지는 회장 손끝이 아주 약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떨림 속엔 배신당한 사람의 충격과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보며 아주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배신으로 흔들린 이 자리에서 계약까지 지켜내는 일,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바이어 쪽에서 예상보다 더 냉정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계약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습니다. 바이어 쪽 책임자 로버트 하야시가 차갑게 말을 꺼낸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다시 한번 꺼져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민석과 윤성호의 배신이 드러나며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듯 했지만 바이어 입장에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가 새어나왔고 협상 실무자가 회사를 속이고 있었고 통역 담당은 늦게 나타났습니다. 거래 상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회사는 믿고 손잡기 어려운 곳처럼 보였을 겁니다. 임원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때려 했지만 쉽게 나서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민석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 눈치를 봐야 할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태현 회장은 분노를 억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확인한 배신의 충격이 그의 눈빛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때 수진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로버트 하야시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죠. 통역은 담담했습니다. 상대는 지금 계약을 깨려는 게 아니라 이 혼란을 이용해
더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거라고 수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버트 얼굴에는 완전히 돌아설 사람의 냉정함보다 상대 반응을 떠보는 사람의 계산이 더 짙어 보였어요. 수지는 회장에게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뜻을 옮겼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쪽은 계약을 접겠다는 말로 우리를 더 급하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강태현은 짧게 눈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라면 며느리의 해석을 반신반의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계속해라. 수지는 다시 바이어 쪽을 향했습니다. 상대가 문제 삼는 건 내부 혼란과 정보 유출이지만 그 책임을 계약 조건 강화로 연결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회사 내부 배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정리 중이며 오히려 오늘 드러난 덕분에 앞으로 더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였죠. 짧고 차분한 통역이 이어질수록 로버트 하야시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수진의 말을 끝까지 들었죠. 그러다 천천히 다음 요구를 꺼냈습니다. 계약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초기 공급 단가를 조금 더 낮추고 문제가 생길 경우 귀책 사유 판단 권한을 자신들 쪽에 더 넓게 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게 탄식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엔 조금 양보한 듯해도 실제로는 핵심 권한을 더 가져가겠다는 요구였으니까요. 정민석은 이미 완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고 윤성호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수진뿐이었죠. 수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치고 상대가 방금 던진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 조건을 받으면 겉으로는 계약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판단 권한을 상대가 쥐게 됩니다. 쉽게 말해 칼자루를 저쪽에 넘기는 거란 말이냐? 네, 맞습니다. 강태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불리한 조건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민석의 배신이 드러난 뒤 그 생각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누군가 회사를 살린다며 회사를 넘기려 했다는 걸 봤으니까요.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필요한 건 빨리 사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는 받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강태현 눈빛이 다시 정리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뭐냐? 회의실 안 시선이 또다시 수진에게 모였습니다. 이번엔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수진은 한 장씩 서류를 넘기며 필요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초기 물량 조정은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가 조정에는 원자재 가격 연동 기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독점 공급 조항은 완전 독점이 아니라 우선 협상권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귀책 판단은 한쪽이 아니라 공동 검토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자료 제공 범위는 생산 결과 보고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죠.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회의실 안 사람들은 점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숨통이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무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판단이었죠. 시어머니 최은숙은 수진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괜히 일을 키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고 회사 일은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고 속으로 여겼죠. 그런데 지금 그녀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회사 임원도 아들도 오래 본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였어요. 그 사실이 최은숙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로버트 하야시는 수진이 정리한 조건을 들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었을 겁니다. 회사 사정을 알고 있으니 조금만 더 압박하면 상대가 무너질 거라 본 거죠. 그런데 예상 밖의 인물이 나타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물은 회사의 체면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 손익과 구조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옆 실무자와 짧게 상의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양보는 아니었지만 방금 수진이 제시한 선 중 몇 가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아주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분명 처음과는 다른 흐름이었죠. 수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인 부분과 끝까지 버티는 부분을 즉시 구분해 회장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여기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저쪽이 물러난 만큼 우리도 마지막 핵심 하나는 반드시 받아내셔야 합니다. 뭘 말하는 거냐? 대금 지급 시점입니다. 그거 하나만 바로 잡아도 회사가 숨 돌릴 시간이 생깁니다. 강태현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놀람도 있었고 미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아이를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스스로도 묻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수진이 말한 선 안에서만 간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민석이 주도하던 회사가 아니라 강태현 회장이 다시 중심을 잡은 회사처럼 보였죠. 수진은 곧바로 그 뜻을 바이어 쪽에 전달했습니다. 짧고 단단한 통역이 끝난 뒤 회의실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로버트 하야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수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지도 않은 얼굴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번엔 계약 조건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의 사람이 왜 지금까지 그저 회장 집안의 조용한 며느리로만 숨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다시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계약 다음으로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바로 그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로버트 하야시의 질문이 회의실 안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계약 조건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심장을 쥐고 흔들었는데 이제는 모두의 관심이 수진이라는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죠. 강태현 회장도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최은숙 역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수진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정민석과 윤성호는 고개를 완전히 들지 못했지만 그들조차 수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짧게 숨을 골랐죠. 그리고 회장보다 먼저 바이어 쪽을 바라봤습니다. 숨긴 적은 없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만 말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두 문장이 회의실 안을 더 깊게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무너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과 물류창고를 오가며 일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었고 배우고 싶은 걸 포기하는 대신 스스로 익히는 쪽을 택했다고 했죠.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중고책을 사 모아 영어와 무역 실무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판 한 장 읽는 것도 어려웠고
계약서 한 줄 붙잡고 사전을 몇 번씩 뒤져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배워두면 언젠가 삶을 바꿀 기회가 올 거라 믿었다고 했죠. 회의실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엔 억울함을 과장하는 감정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어요. 수지는 시선을 조금 내려 테이블 끝에 앉은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어를 오래 공부했고 예전 회사에서도 해외 메일을 맡은 적이 있다고요. 최은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며느리는 집안 분위기부터 익히는 게 먼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고 시키는 일부터 배우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고요. 최은숙은 끝내 수진과 눈을 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다시 회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늘 바쁘셨고 회사 이야기는 집에서 꺼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강태연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지금껏 며느리가 말이 적고 눈치가 많은 성격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그 아이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해도 들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강태연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나서고 싶어서 나선 건 아닙니다. 그냥 이 계약이 회사에 너무 위험해 보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 앞에서 강태연은 더 이상 아무 표정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시작한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미안함이 그 얼굴에 선명하게 올라왔죠. 로버트 하야시는 수진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상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바꿨습니다. 이제 더는 회장 뒤에 서 있는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수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진이 정리한 조건 중 핵심 3가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독점 공급은 우선 협상권 수준으로 낮추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단가를 다시 협의할 수 있게 하며 귀책 판단은 공동 검토로 두겠다는 내용이었죠. 대금 지급 시점 역시 처음보다 훨씬 앞당기는 선으로 조정됐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그제야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손에 쥔 펜을 그제야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연은 한동안 말없이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서명란 앞에 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명 직전 잠깐 멈췄죠. 그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 미안함, 그리고 늦게나마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자의 무게까지. 수진아, 회의실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연은 며느리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까 이 계약만 따내면 강남에 집 한 채 주겠다고 했지. 임원들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처음엔 위기를 넘기기 위해 반쯤 던지듯 했던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회장의 얼굴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취소 안 한다. 최은숙이 놀라 회장을 바라봤고 정민석은 완전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태연은 사람들 앞에서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살린 건 임원도 아니고 본부장도 아니고 내 며느리 한수진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회의실 안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졸 출신 며느리라며 대놓고 낮춰보던 사람들은 이제 누구 하나 쉽게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강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남 집 한 채는
약속대로 준비하마. 그리고 오늘부터 수진이는 집안 며느리이기 전에 회사 일을 함께 볼 사람이다. 최은숙의 눈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말리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 얼굴엔 부끄러움과 후회가 더 짙었죠. 한참 입을 떼지 못하던 최은숙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 짧은 사과였지만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이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억울함을 쏟아내지도 않았고 통쾌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회의실 사람들이 더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그리고 바로 그 담담함이 오늘 이 자리를 더 크게 뒤집었습니다. 수지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움직였고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의 눈을 바꿔놓은 겁니다. 로버트 하야시는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태현도 이번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끝날 것 같던 계약은 결국 다시 살아났고 무너질 뻔한 회사는 겨우 숨을 돌릴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바뀐 건 그 회의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고졸이라고 해서 실력까지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었던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모두가 무시하던 며느리 한수진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또렷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강태현은 쉽게 회의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집안도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흘러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누구를 앞에 세우고 누구를 뒤에 숨겨두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늦게 알아봤는지 그 대가를 이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느꼈죠. 그리고 수진 역시 회의실 문을 나서며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일이 더 많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자신을 조용한 집안 며느리로만 부를 수 없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진의 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곱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학벌로 재단한 순간 가장 중요한 진실은 늘 뒤늦게 보이더라고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 그저 말할 자리를 오래 기다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사를 살린 건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핵심을 본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받던 며느리의 한마디가 집안도 회사도 다시 세우는 날이 정말 오네요. 늦게 알아본 진심은 아프지만 그 순간부터라도 제대로 보는 게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